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화학 부분 특강을 맡은 경희대학교 응용화학과 강경태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바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른 논술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고등학교 화학 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화학의 언어, 특히 물질 양론하고 화학 반응식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에너지 준위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화학 반응, 특히 산화환원 반응하고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 유무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술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린 제시문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찌되었든 교과 과정, 특히 화학 원 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논술 채점을 해본 결과 논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식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한다기보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학생들의 채점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신경을 안 쓰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앞으로 대비하실 때에는 그 지식의 내용보다도 문제에서 정확하게 뭘 물어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의도에 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가 제시문은 뭐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은 현대 원자 모형하고는 다르지만, 보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때까지 알게 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내용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전자가 양전하를 띈 원자핵 주위, 양전하를 띤 원자핵 주위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말들이 현대 원자 모형에 기초했을 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어의 원자 모형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껍질, 부어가 사용했던 언어에 따르면 껍질이 이제 K껍질, L껍질, M껍질, 핵에서 멀어지는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K껍질에는 전자가 2개, L에는 8개, M에는 18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비탈은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데 특정한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 그 특정한 상태를 오비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비탈이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닥 상태라는 거는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의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 나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각 원자의 모든 오비탈을 다 정렬을 하고 그 원자가 가진 전자를 오비탈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채우느냐, 그거에 대한 규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것이고요. 그 제시문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제시문 안에다가 주기율표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해당되는 정보만 빼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기율표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율표, 특히 1주기, 2주기, 3주기의 원소 그리고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저희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그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수소의 오비탈,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의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수소 원자의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렇게 써있죠.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는 1s 오비탈하고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이 있을 때 2s 오비탈, 2p 오비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수소 원자의 경우는 오로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2s 오비탈, 2p 오비탈은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이 수소 원자의 규칙이 깨져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런 관계를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터랙션 뿐만이 아니라 전자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같은 주 양자수를 가지는 오비탈들 안에서 2s와 2p 사이, 3s와 3p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제시문들은 문제를 푸는데 이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전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저희가 문제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시문이 1번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가에서 라라고 해서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문장을 하나씩 전부 다 인용을 해야 되고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문제 1번은 저희 출제 의도가 뭐냐면 우선 오비탈의 순서, 그러니까 바닥 상태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원자에서 바닥 상태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바닥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적으로 차이가 나는 오비탈의 전자를 어떤 규칙으로 채우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시문에서 말씀드렸던 나 부분에 해당하겠죠? 나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 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가 A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가 B라고 한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복잡한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조금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이해를 한 상황에서 조금 헷갈리는 요소를 추가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수에 의해서 틀린 것이지 이해를 아예 못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표에 이제 시선이 뺏겨서 표를 먼저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A에서 C 원자의 종류와 그죠?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지는 거는 복잡하게 따지는 거는 다 할 수 있고요. 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거라고 했을 때 원자의 종류 그러니까 원자가 뭐냐를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전자 배치를 전부 다 나타내는 게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정석이죠. 물론 이제 이런 정보 S 오비탈이 몇 개, P 오비탈이 몇 개 이런 것도 부가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뭐냐라는 거는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꼭 쓰셔야 이게 10점 중에서 여기까지가 6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원자가 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를 그림으로 표현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여기 이 C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쓰고 그냥 끝내버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의 출제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른 바닥 상태 원자 C의 전자 배치를 한다라는 거는 이 전자 배치를 보어의 원자 모형에 맞게 그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는 게 총 4점인데요. 이거를 출제 의도를 캐치하고 그린 학생들은 많은데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앞에 제시문에서 주어진 대로 가운데 양전하를 표시를 해야 되고 양전하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플러스 12를 표현을 해줘야 완벽하게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껍질의 이름을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쓰는 거에 또 1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는 게 2점,
그리는 게 2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핵전화를 표시하는 게 1점. 그 다음에 이 껍질의 이름을 표시하는 게 1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가 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스펙트럼에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고요. 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스펙트럼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서 선형 스펙트럼이냐 아니면 연속 스펙트럼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교과서에서 그대로 따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에 해당하고요. 가하고 나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흑백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스펙트럼의 차이는 얘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죠? 선형 스펙트럼이라는 게 우리 원자 구조에서 선형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또 잘 읽어봐야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가하고 나 중에 어느 것이 A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냐. 근데 여기서 사실 A 원자는 뭐든 상관없어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A 원자가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통해서 수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 가와 나 중에 어느 것이겠느냐 라면은 우리가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여기 이 말이 있어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 에너지나 방출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아니고 선형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채점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 나중에 선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건 대부분의 학생이 나라고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고른 이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서술하라고 위에 써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을 하고 나인 이유가 선 스펙트럼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쓰는 거를 우리가 3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겠죠. 이유를 서술하라는 말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서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 말을 쓰는 거를 2점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부분까지 5점이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B 혹은 C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A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어떤 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지 논하시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다를지 그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점이 다를 건지 설명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B랑 C는 뭐였냐면 아까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마그네슘이었죠. 그래서 이 원자들은 수소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다전자 원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전자 원자다 라는 걸 캐치하는 게 저희가 이걸 2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시문에 설명되어 있던 거 기억하시죠? 다전자 원자는 핵과 전자 사이뿐만 아니라 전자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저희가 1점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모양도 에너지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시문에서 보여드렸던 복잡한 부등식을 그대로 쓴 학생들도 있어요. 그것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론이 뭐냐면 에너지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준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A보다 더 많은 수의 선을 포함하는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정답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2점이 돼서 총 10점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끝났고요. 네, 그럼 2번 문제에 해당하는 논술 제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 제시문 같은 경우는 아보가드로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일정하고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분자가 차지하는 기체 부피는 22.4리터다. 이건 정보를 주고 있죠. 뒤에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 바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물도 전기분해를 일으킬 수 있다. 물의 전기분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전기분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물이 전기분해가 되면 두 가지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플러스극, 마이너스에서 뭔지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4는 뭐냐면 이제 옥텟 규칙 그리고 루이스 전자 점식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해당됩니다. 옥텟 규칙이 뭐고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R는 뭐냐면 구리의 연소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리를 연소를 하면 산화구리 2죠. 산화구리 2라는 거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그려보면 산화구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를 산소와 함께 반응을 하면, 산소와 함께 가열을 하면 연소가 되는데, 완전 연소가 되면 산화구리가 생성이 된다 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되고요. 탄소는 산소를 얻고 산화가 돼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죠. 산화구리를 탄소와 함께 가열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냐면 산화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화학 구조의 정보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뭐냐면, 2번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저희 출제 의도가 뭐냐면,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 지금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의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그렸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없어지고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생기는지 이 정확한 양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시문에서 전부 제시가 됐고요.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이 실험 과정 1번부터 3번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화학 반응식으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이 1번에서 3번 사이에 양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이 전체 과정에서 기체 A, B, D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고 앞에 제시문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A, B, D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이걸 일단 쓰고 각각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이 앞에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2번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화학 반응식을 우선 써보고, 그 다음에 이게 산화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게 산화되고 어떤 게 환원되는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생성된 고체 질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2번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똑같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생겼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하나의 트릭이 더 있죠. 뭐냐면 액체 부피예요. 액체 부피. 왜냐하면 이 3번 과정을 잘 읽어보면 기체가 생성이 되는데 기체가 모두 응축돼 액체가 되었다는 말이 마지막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액체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을 한 번 더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이 말을 아예 무시하고 기체의 부피를 그대로 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중요하게 다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로 넘어가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이고,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되고요. 그죠? 음이온이 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보면 플러스 극에서는 O2 기체가 만들어지고, 전기분해를 했을 때,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는 H2 기체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완전 연소를 시키면 이거는 물 분해의 반대 반응이야. 정확하게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과정 3번은 뭐냐면, 아까 다시 넘어가서 읽어보면 과정 3번은 기체 B를 완전 연소하는 건데, 기체 B가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를 완전 연소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완전 연소하는 거는 당연히 생성물이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증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를 일단 이해하는 거, 이 과정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일단 3점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자점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썼는지 각각 1점씩 해서 이 총 6점이 되겠습니다. 총 6점이 되는데, 이제 전자점식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지 이 결합을, 이런 거는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리 고체의 연소 반응이에요. 구리 고체 연소 반응.
구리 고체를 연소하면 아까 제시문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리 고체를 연소하면 CuO가 생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두 개가 분자 한 분자당 산소가 두 개가 있고 구리는 한 분자당 원자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응식 자체가 이렇게 두 개의 구리 분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산소 기체 분자하고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양료를 이해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 구리가 얼마 있고 산소가 얼마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둘 중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하면 반응이 완벽하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물의 전기분해 과정, 아까 제시문이 아니라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던 물의 전기분해를 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44.8리터의 기체 B가 발생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정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리가 2몰 발생했기 때문에, 수소가 2몰 발생했기 때문에 산소가 1몰 발생했다.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이 완벽하게 갔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2번 문제를 풀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3번 문제에서 포함을 시키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걸 먼저 선행하지 않고 이 산소의 양을 계산하는 걸 선행하지 않고 바로 구리 연소 반응으로 간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산화 환원 반응의 관점에서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리가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된다는 말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세 단계를 전부 거치고 나면 이제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거는 이 반응식의 기초에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구리가 처음에 있는 32g이 0.5몰이고 산소는 1몰이 있기 때문에 산소를 모두 소모시키지 못하고 0.25몰의 산소만 소모를 시키게 되죠. 그럼 생성되는 게 0.5몰의 산화구리가 되고, 산화구리의 분자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40g의 고체 C가 생성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2점이어서 이렇게 해서 다 8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번은 뭐냐면 먼저 수증기를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수증기를 생성을 시키고 문제에서 보면 남은 기체 A하고 과정에서 얻어진 기체 B하고 완전 연소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A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A가 O2죠. 그리고 B가 H2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완전 연소했다는 거는 D는 수증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증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을 쓰고 나면 계산이 쉬운데, 화학 반응식을 쓴 다음에 한 가지 더 스텝이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 모두 응축되어 액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해보면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하고 연소 반응을 했는데, 수증기, 여기 G라고 되어 있죠. 수증기가 먼저 생성이 되고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응축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까다롭게 채점을 했는데, 이 과정을 전부 다 쓴 학생,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에서 부피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각 물질의 상태를 올바르게 표시를 해준 학생, 특히 마지막에 액체가 된다,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 학생은 이걸 그리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3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되는 이 액화 단계를 빼먹은 학생은 여기서 우리가 1점 감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알고 나면 생성되는 수증기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까 2번 문제에서 0.25몰의 산소가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산소가 0.75몰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1.5몰의 수증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몰의 수증기가 발생을 했다는 걸 알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2점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5몰의 수증기가 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몰의 수증기를 질량으로 바꾸고 그 질량을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부피로 바꿔야만 액체의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기체 상태로 두고 1.5몰 수증기의 기체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가 22.4리터라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푼 학생들이 있는데, 22.4리터가
1몰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22.4에 곱하기 1.5를 해서 답을 쓴 학생들은 액화되었다는 과정을 아예 포기를 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는 아예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한번 트릭이 있었다는 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27ml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이번 문제의 설명이 다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있을 논술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